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움직이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임무를 마무리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흔적을 없애는 역할을 했다. 정찰총국 공작원. 사람들은 그 단어를 영화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조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언제든 정리될 수 있는 소모품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정리 대상이 바로 나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내 7일간의 도망이 시작됐다. 그날 밤 문서 한 장이 내 운명을 뒤집었다. 임무 브리핑실에서 나는 우연히 한 서류 제목을 보았다. 제거 대상 준혁 코드명, 내 이름이었다. 이 문서는 우발적인 착오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정찰총국에는 오류라는 게 거의 없다. 제거 대상에 오른다는 건 두 가지 이유뿐이다. 임무 실패 위험, 조직 내부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상태, 둘 중 어떤 것이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다. 도망치는 것. 그날 밤 나는 동료들이 코트를 걸어두는 방으로 잠입해 내가 늘 쓰던 장비 대신 최소한의 이동에 필요한 것만 챙겼다. 권총 한 자루, 탄약 3발, 방수가 되는 작은 기록지, 그리고 내가 지금도 버리지 못한 작은 플래시 카드. 그 카드 안에는 내가 도망칠 이유가 있었다. 공작원은 도망칠 수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도망쳤다. 공작원은 감시받지 않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이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존재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접촉했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든 정보는 정찰총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탈출은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믿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공작원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 있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감시가 가장 느슨해지는 0시에서 2시 사이에 본부를 빠져나왔고 조직이 심어놓은 지역 밀정들의 감시망이 교차하지 않는 빈 구역을 향해 걸었다. 그 구역은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창고들과 빛이 잘 닿지 않는 골목으로 이어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이 된 느낌을 받았다. 기록을 남겨야 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도망칠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내 손은 계속 작은 플래시 카드를 만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정찰총국 내부 지시 체계, 해외 공작 방식, 밀정 관리 체계, 내가 직접 본 제거 작전 기록 일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죽지 않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대신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었다. 7일이라는 시간은 그 기록을 국경 밖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었고 7일이 지나면 내 뒤를 쫓는 사람들은 더 강하고 더 빠른 추격조로 교체될 것이었다. 나는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한때 그들과 함께 다른 누군가를 추격했으니까. 추격은 첫날 새벽에 이미 시작됐다. 도망친 지 3시간 뒤 내게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찰총국 내부 채널에 올라온 단 한 문장이었다. 대상 이탈, 즉시 추적 개시, 그리고 지도에 붉게 표시된 점 하나가 내 위치 주변으로 확대되는 걸 보았다. 내가 도망친다는 사실을 조직이 알아채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0분이었다. 그들을 따돌릴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하루였다. 7일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신호가 닿지 않는 지역을 고집해 이동해야 했다. 도시를 벗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움직여야 했다. 호흡을 죽이고 발자국을 숨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다. 내가 살기 위해 해야 했던 일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믿었던 동료들까지 의심해야 했다는 사실이었다. 정찰총국에서 도망치는 자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 제거 대상으로 규정된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내가 살아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7일의 도망은 그렇게 시작됐다. 나는 그날 이후 나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준혁이라는 이름은 조직 기록에 남아있는 이름이다. 나는 나를 쫓는 그들을 피해 더 어둡고 더 낯선 곳으로 숨어야 했다. 산속의 축축한 계곡에서 첫날 밤을 보냈고 둘째 날엔 버려진 창고에서 말라붙은 곡물 찌꺼기를 먹으며 버텼다. 첫 이틀 동안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셋째 날 나는 처음으로 도망이 아니라 탈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다. 이 기록을 밖으로 보내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도망의 첫날 정찰총국에서 훈련받은 모든 기술을 내가 나 자신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잔인했지만 분명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누군가를 추적하는 입장이었다. 그 사람들의 눈빛, 달리는 속도, 숨어드는 숨소리, 발자국의 방향까지 모두 분석하며 살아왔다. 그런 내가 이제는 그들 중 누군가에게 쫓기는 입장이 되었다. 추격조는 내가 어디로 도망칠지 이미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길은 절대 갈 수 없었다. 도망의 첫날 나는 평소처럼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나를 죽인다는 걸 깨달았다. 도시는 탈출로 가득해 보였지만 사실 탈출구는 하나도 없었다. 도망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지하철이었다. 평양 외부에서 활동하는 공작원들의 특징은 지하 교통망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하철은 평소보다 더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곳은 밀폐된 공간이었고 보위부 요원들이 신분증 검열을 자주 수행하는 장소였다. 그래서 나는 도심을 피하고 어둡고 오래된 골목으로 향했다. 수십 년 동안 수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벽돌길, 물에 젖어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전깃줄, 밤이면 폐허처럼 변하는 주택가, 이 길들은 감시 카메라가 거의 없었고 순찰도 덜했다. 나는 평소 정찰총국이 후순위로 두던 지역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한 사실은 나를 도망칠 수 있게 해주었다. 정찰총국에서 배운 기술이 정찰총국에서 도망치는 데 쓰이고 있었다. 감시를 뚫는 첫 원칙 내가 걸어온 길을 부정하라. 평소 내가 움직이던 동선은 정찰총국의 데이터에 기록돼 있었다. 내가 선호하던 이동거리, 걸음 속도, 도심에서 산 쪽으로 빠지는 비율, 만나던 정보원들, 심지어 먹던 식당까지. 특히 공작원은 습관을 만들지 않도록 훈련받지만 생활 속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동쪽도 서쪽도 아닌 정찰총국 내부에서 비효율적인 길로 분류된 남서쪽 골목이었다. 그 골목의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지형이 들쑥날쑥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그날 나를 살렸다. 추격조는 내가 선택할 만한 경로에서 먼저 포위망을 형성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첫날 밤에 이미 잡혔을 것이다. 밀정들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갈 방법도 알고 있었다. 정찰총국은 현지에 밀정들을 심어 놓는다. 그들은 일반 상인, 노점상, 기사, 노동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작원의 행동 패턴을 감시하는 사람들이다. 밀정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짧은 1초가 신분 노출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행동 신호를 먼저 확인해야 했다. 그들은 특정한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다. 손을 귀에 가져다 대는 것, 길 반대편을 향해 느리게 고개를 돌리는 것,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바로 내려다보는 것, 눈을 마주친 순간 고개를 빠르게 돌리지 않는 것. 이 동작들은 대상 포착 신호였다. 그날 골목을 걷던 중 나는 한 노점상 남자가 내 쪽을 보지도 않으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셔츠 깃을 2번 건드는 걸 봤다. 그건 정찰 총국이 쓰는 신호였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직진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반대편 가구점 사이 좁은 틈으로 숨어들었다. 그 찢어진 골목 틈은 사람 하나 겨우 지날 수 있을 만큼 좁았지만 바로 뒤 이어진 길이 바깥으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밀정은 내가 사라진 걸 바로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지역의 골목 구조를 정찰총국의 데이터도 완벽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건 도시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만 아는 길이었다. 나는 공작원이었지만 추격조는 사냥꾼이었다. 첫날 오후 저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는 걸 봤다. 차량 유리창에 내가 평생 봐온 검은색 문양이 있었다. 정찰총국 추격조 차량. 그들은 평소에는 절대 도시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의 활동은 보통 국경이나 군사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들이 도시에 들어왔다는 건 나를 잡기 위해 평양을 뒤집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내 숨소리는 내 귀에 울릴 만큼 커졌다. 나는 벽에 몸을 붙이고 어둠이 조금이라도 짙은 곳만 골라 움직였다. 공작원 시절 나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공포는 내게도 동일하게 찾아왔다. 하지만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다. 나는 내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본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잡히면 안 됐다. 첫날 밤 나는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움직였다. 첫날 밤이 깊어질 무렵 추격조가 거리 단속을 강화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정찰총국 내부 채널의 추적 신호가 내 위치 주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이동을 멈추고 버려진 창고 뒤쪽에 몸을 웅크렸다. 바람이 스며드는 틈 사이로 추격조 차량의 붉은 불빛이 벽에 비쳤다. 그 불빛이 내 발끝을 스칠까 두려웠다. 숨을 참았고 심장 박동마저 멈추는 순간이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인간이 아니라 조직이 버린 그림자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 밤을 버틴 덕분에 나는 다음 날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6일이 더 남아 있었다. 둘째 날 아침 나는 도심과의 모든 연결을 끊기로 했다. 평양은 빛이 많은 만큼 감시도 촘촘한 도시였다.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빛에서 벗어나야 했다. 도시는 나를 숨겨줄 수 없었다. 나는 도시의 어둠보다 산속의 적막을 선택해야 했다. 추격조는 도시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새벽 4시 나는 건물 외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북서쪽 외곽으로 이동했다. 어둠 속에서 멀리서 울리는 경적 소리가 들렸고 보이부 차량이 도심을 봉쇄하듯 일부 도로를 막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도심에 남아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건 내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다. 공작원은 상대의 판단을 흔들어야 한다. 나는 정찰총국이 추적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도주자의 마지막 위치, 예상 이동 경로, 체력 소모도, 보급 가능성, 심리적 패턴. 그런데 그 패턴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습관을 버리고 있었으니까. 정찰총국이 나를 도시 안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게 두는 동안 나는 도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빠져나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평양을 벗어나는 길은 언제나 정상적인 출입구가 아니다. 사람들은 평양을 벗어나는 길이 대도로나 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평양을 빠져나온다는 건 그 길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길은 국가가 장악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공작원들이 도시를 빠져나갈 때 쓰는 길은 오래된 하수로 길, 낡은 언덕길, 버려진 농장지대, 노후 군용 창고 주변 등 누구도 탈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 곳들이다. 나는 그 중 한 곳을 알고 있었다. 몇 년 전 임무 중 잠시 이용했던 낡은 배수로 통로, 정식 군사시설이 아니라 구시설에 속하는 곳이라 감시망도 매우 약했다. 나는 그 통로로 향했다. 통로는 사람 하나가 겨우 구부려 지나갈 정도의 크기였고 흙은 축축했고 벽에는 습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곳이 평양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탈출은 숨이 아니라 귀를 사용해야 했다. 배수로는 고요했다. 내 발소리는 흙을 밟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천천히 움직였고 내 귀는 배수로 위쪽에서 들리는 모든 진동에 집중했다. 인간은 모퉁이를 돌 때 소리와 온도를 먼저 느낀다. 내 몸은 10년 동안 그렇게 훈련되어 있었다. 누군가 위로 지나갈 때 그들이 군화인지 운동화인지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늑장인지 긴장인지 모두 구별할 수 있었다. 배수로 위로 적어도 3명 이상의 군인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도심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하수로도 확보해라. 위험구역으로 분류해라. 그들의 목소리 톤은 아직 예상 단계였다. 그 말은 아직 나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내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배수로 끝에는 폐농장 지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배수로 끝을 빠져나오자 평양 북서쪽에 있는 오래된 폐농장이 나타났다. 철조망은 오래전에 녹슬었고 축사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이 안전한 이유는 2가지였다. 평양 주민들이 거의 접근하지 않는 지역, 보이부 감시망의 사각지대. 사각지대는 공작원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다. 보이부는 도시 전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용하지만 시설이 오래된 지역, 낡은 농장지대, 건물 흔적만 남은 지역은 감시 효율이 떨어져 순찰 빈도가 적었다. 나는 그곳에서 잠시 몸을 낮추며 체력을 회복했다. 그러나 내가 쉬는 동안 추격조도 움직이고 있었다. 정찰총국에서 6번째로 경력이 많은 추적 전문가가 내 도주 예측 경로를 분석한다는 소식이 내 통신망에 잡혔다. 그가 움직인다는 건 포위망이 곧 진짜로 좁혀질 거라는 뜻이었다.
나는 도시의 냄새를 끊고 산의 냄새 속으로 들어갔다. 폐농장을 지나 북측 산길 입구까지 이어지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잡초가 무성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이동 가능 경로로 분류하지 않는 길이었다. 그 말은 추격조도 그 길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는 뜻이었다. 산 쪽으로 이어지자 도시의 소음이 빠르게 사라졌다. 조용함, 냄새, 흙의 촉감, 서늘한 바람. 나는 평양의 빛을 버리고 산의 어둠으로 들어갔다. 산속은 도시보다 위험하지만 나를 숨겨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나는 능선을 따라 가장 낮은 지점을 골라 이동했다. 공작원들은 능선보다 능선 아래 좁은 틈을 좋아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야는 위험하다. 추격조가 고지에서 내려다보며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선 아래로 이어지는 낮고 어두운 길을 선택했다. 둘째 날 밤 나는 처음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산속 어둠은 도시의 어둠과 다르다. 도시는 조명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공간이지만 산은 광원 하나 없는 완전한 흑암의 세계다. 그 속에 있으면 오히려 내 존재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날 나는 도망 이후 처음으로 조금의 희망을 느꼈다. 도시는 나를 포기했다. 추격조는 도시 중심부를 장악 중이었고 나는 그들의 첫 번째 포위망에서 벗어난 셈이었다. 하지만 산속으로 들어왔다는 건 다음 포위망이 더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정찰 총국의 추격은 한번 좁혀지면 절대 느슨해지지 않는다. 둘째 날이 끝났을 때 나는 4일 안에 국경 부근까지 도착해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셋째 날 아침 산속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밤새 몸을 웅크린 채 버린 시간들이 근육 사이를 굳게 만들었고 손끝은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그러나 추격조는 내 몸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산 지대로 올라오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컸다. 정찰 총국의 추적 방식은 단순히 위치를 좁히는 게 아니다. 도주자의 심리, 체력, 멈출 수 있는 구역, 필연적으로 선택하게 될 경로를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리고 그 계산 방식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섭게 다가왔다. 추격조는 산을 정면으로 들이받지 않는다. 가장 사각의 길로 온다. 추격조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다. 그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공작원급, 정찰총국 내부 정예 인력들이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 시야가 확보되는 고지점을 먼저 장악한다. 도주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길을 먼저 감시한다. 정면 추격보다 옆에서 끊는 방식을 선호한다. 나는 셋째 날 오전 내내 능선 아래로만 움직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바람에 실려오는 사람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흙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낙엽의 떨림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소리. 추격조였다. 그들은 도시에서처럼 대놓고 차량을 타고 오지 않았다. 산속에서는 조용히 걷는다. 그냥 걸어오는 것만으로 공포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곳은 숨을 쉬는 방식조차 달라야 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땅에 귀를 가까이 댔다. 3명, 간격을 맞춰 이동 중. 가끔 멈추는 소리. 그들의 멈춤은 무작위가 아니라 청취 시간이었다. 그들은 지금 나를 찾고 있었다. 정찰 총국은 전진하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
추격조는 내가 산 능선을 따라 동북쪽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방식은 늘 같았다. 도주자가 달아날 길을 미리 내려다보며 포위망을 만드는 것. 즉, 그들은 이미 내 앞을 향해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말은 내가 앞으로만 가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는 뜻이었다. 나는 짐 하나 없는 상태에서 왼쪽 경사면으로 몸을 낮췄다. 풀이 짧고 흙이 젖어 있어 경사면은 매우 미끄러웠다. 그러나 미끄러지는 위험보다 추격조와 마주치는 위험이 월등히 높았다. 나는 경사면을 거의 미끄러지듯 아래로 내려갔다. 작은 가지들이 내 얼굴과 팔을 긁었고 흙이 입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한번 멈추는 순간 걸음소리가 내 위치를 노출시키기 때문이었다. 첫 마주침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경사면 아래 도착했을 때 바람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무 사이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추격조였다. 그들은 내 상상보다 더 가까웠다. 겨우 20m 거리. 공작원끼리는 서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눈빛만으로도 익힌다. 그들은 특유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말을 하지 않는다. 총은 들지 않는다. 발소리는 억제한다. 시선은 넓게 분산한다. 그건 확보 후 생포 방식이었다. 그들은 내가 아직 체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듯 총을 쏘는 대신 움직임을 유도하려 했다. 만약 내가 당황해서 뛰었다면 두 번째 팀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공작원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수없이 목격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추격조가 도주자를 코너로 몰아넣을 때 도주자는 불안감에 앞만 보고 뛰다가 바로 앞에서 대기하던 두 번째 팀에게 잡히곤 했다. 나는 그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서 수십 번 보았다. 이번엔 그 도주자가 나였다. 그 순간 나는 길 아래라는 선택을 했다. 추격조는 내가 숨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찾지 못했지만 내 근처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내 옆에는 낙엽이 쌓인 작은 홈이 있었다. 사람이라면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깊고 습기가 가득한 틈. 하지만 내겐 그곳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나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그 틈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몸이 다 들어간 순간 위쪽에서 추격조 두 명이 내 위치 바로 위에 섰다. 나는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지는 소리조차 내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들의 숨소리를 내 귀가 직접 들었다. 이 근처일 가능성 높습니다. 흔적이 방금 난 듯합니다. 아래쪽도 확인하시오. 내 온몸이 서늘하게 식었다. 아래쪽은 내가 있는 바로 이 틈이었다. 단 10초, 그 10초만 버티면 그들은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나는 몸이 떨리는 걸 막기 위해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쥐었다. 심장 박동이 온 산속에 울릴 것처럼 크게 들렸지만 그건 나만의 환청이었다. 그들은 3초, 5초, 7초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10초쯤 되었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이쪽은 아닙니다.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나는 그들이 완전히 자리를 떠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버티는 시간이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다. 셋째 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들을 운이 아니라
기술로 따돌렸다고 느꼈다. 추격조가 떠나고 한참 뒤에야 나는 그 틈에서 조심스럽게 나왔다. 손은 떨리고 옷은 흙과 나뭇잎으로 찢겨 있었고 내 몸은 진창에 묻은 듯한 냄새가 났다. 그러나 그 냄새와 상관없이 나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생겼다. 추격조는 내 생각보다 빠르지만 나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날 밤 나는 산속 가장 낮은 계곡을 따라 계속 이동했다. 그곳은 공작원들조차 잘 쓰지 않는 경로였다. 추격조는 고지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곡 아래쪽은 오히려 감시가 느슨해지는 지점이었다. 셋째 날의 끝에서 나는 비로소 7일 계획 중 가장 어려운 고비 하나를 넘었다. 물론 다음 4일은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내가 그들을 피한 것이 아니라 이긴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감정은 내게 큰 무기가 되었다. 셋째 날 밤을 간신히 넘기고 새벽 공기가 차오를 무렵 나는 산의 가장 깊은 능선을 벗어나 완만한 지대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속에서 보낸 하루 반 동안 내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목은 타들어갔고 근육은 계속 경직되어 있었고 눈은 밤새 긴장한 탓에 핏줄이 터져 따끔거렸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산을 벗어난다는 건 도시에 비해 감시는 느슨해지지만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시작된다는 뜻이었다. 그건 정찰총국 공작원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도망자의 가장 큰 적은 다른 사람이다. 산을 벗어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건 사람들이다. 농장 노동자, 트럭 운전수, 새벽 일꾼, 그리고 보이부와 연결된 비공식 협조원들. 정찰총국은 상시적으로 지역 감시원을 운영한다. 그들은 자원자가 아니라 일종의 임시 밀정이다. 누군가를 봤다는 사실만 보고해도 식량 배급에서 작은 혜택을 받는다. 그 말은 내가 누군가의 시야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위치는 바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넷째 날에 접어든 나는 산을 벗어나기 전보다 더 조심해야 했다. 도시는 감시망이 막강하고 산은 추격조가 뒤를 따른다면 중간 지역은 사람의 시선이 제일 위험했다. 나는 길을 따라 내려오는 대신 비교적 사람 통행이 적은 밭과 밭 사이에 둔덕을 골라 이동했다. 발자국이 남지 않도록 축축한 흙보다 풀을 밟는 쪽을 선택했고 지나가는 농장 노동자들의 시야를 피하기 위해 낮은 담장 뒤나 가래나무 뒤에서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단 10초를 기다리는 것도 추격조와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었지만 지금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찾아올 것이 분명했다. 새로운 위협 신고자. 넷째 날 오전 나는 작은 개울을 건너다가 한 소년과 눈이 마주쳤다. 소년은 물통을 들고 개울에서 무언가를 씻고 있었는데 내 얼굴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평범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움직임 안에서 명확한 의미를 읽었다. 그 아이는 자기가 봤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릴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보이부와 직접적 연결은 없어 보였지만 신고하면 빠른 배급을 준다는 말을 이미 들었을 나이였다. 그냥 지나쳤다면 내가 산에서 내려왔고 낯선 복장이라는 점만으로 그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위험하더라도 소년이 내 얼굴을 잊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했다. 물 좀 얻을 수 있을까?
소녀는 나를 경계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 빠르게 그곳을 떠났다. 소년의 머릿속에 내가 경계 대상이 아닌 스쳐 지나간 사람으로 각인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장이었다. 소년이 그날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20분 뒤 멀리서 들리는 경적 소리는 자명한 메시지 하나를 전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그 정보가 전달되기 시작했다. 추격조는 상상보다 빠르게 변형된다. 셋째 날 추격조는 산을 중심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내 위치를 좁혔다. 하지만 넷째 날부터는 전술이 달라졌다. 그들은 산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벗어난 나를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2단계의 추격조는 나보다 훨씬 빠르다. 그들은 도로를 사용하고 지름길을 알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군용 오토바이를 동원하기도 한다. 실제로 내가 밭두둑 아래를 지나가던 중 저 멀리서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나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다. 그들의 속도는 내 도보 속도의 5배였다. 나는 그들보다 빨라질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의도를 흔드는 것이다. 의도를 흔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대부분의 도망자들은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공작원 중에서는 흔적을 일부러 남기는 방식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적을 다른 방향으로 따라가게 만드는 기술이다. 나는 발자국이 명확히 남는 습한 흙길에 일부러 들어가 짧은 거리 동안 흔적을 남긴 뒤 갑자기 오른쪽 풀숲으로 빠지는 방식을 선택했다. 추격조가 도착했을 때 그들의 시선은 흙길 위 발자국을 따라갈 것이다. 하지만 내 실제 이동 경로는 풀숲 아래로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형태였다. 이 방식은 추격조와의 시간을 최소 20분 정도 벌 수 있는 기술이었다.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 다시 산 아래쪽의 넓은 평지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협은 지나가는 차량이었다. 평지로 내려오자 도로 하나가 보였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지방 도로였다. 그 도로를 넘어야 국경 인근 작은 강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도로는 위험했다. 그곳엔 정찰 총국 협조 차량들이 불규칙한 순찰을 돌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로 근처에 몸을 낮추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작은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왔다. 트럭 운전석에는 분명 보이부 쪽 정보원이 탑승해 있었다. 그들은 도망자를 찾기 위해 시야를 넓게 유지한다. 나는 도로 옆 배수로 안으로 몸을 눕혔다. 냄새는 심했지만 그 배수로가 내 유일한 은신처였다. 내 얼굴 위로 먼지가 떨어졌고 트럭이 지나갈 때 아스팔트의 진동이 내 몸까지 울렸다. 평생 살면서 그렇게 숨을 참아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단 하나의 생각만 들었다. 넷째 날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다. 넷째 날 밤 나는 국경에서 3일 거리까지 왔다. 해가 질 무렵 나는 능선을 따라 북서쪽 얕은 언덕까지 도착했다. 여기서부터 국경까지 정확히 3일 거리. 그 말은 이제부터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넷째 날 밤 나는 나무 뿌리가 뒤엉킨 낮은 지대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 말도 없이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기술 때문인가?
운 때문인가? 아니면 아직 추격조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걸까? 넷째 날이 끝날 때 나는 하나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추격은 준비일 뿐이었다. 진짜 추격조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3일 안에 반드시 나를 찾아낼 것이다. 다섯째 날 아침 새벽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내 숨에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 김마저 들키면 위험했기에 나는 입을 옷깃 안으로 파묻고 천천히 북쪽을 향해 걸었다. 전날까지 이어진 추격은 내 몸을 많이 소모시켰지만 동시에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도 보여줬다. 그러나 이제부터 남은 3일은 기술이나 체력이 아닌 운과 판단의 영역이었다. 왜냐하면 국경까지 가는 구역은 정찰총국 내부에서도 죽음의 회랑으로 불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경이 가까워질수록 감시는 더 잔혹해진다. 국경까지의 마지막 3일은 산이나 도시보다 훨씬 위험한데 그 이유는 단순하다. 정찰총국의 이선 감시망이 그 구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1선 감시는 도시, 2선 감시는 국경 인근 산지와 농촌, 3선 감시는 실제 국경선. 이 2선 감시망에는 두 종류의 인력이 존재한다. 정찰총국 추격조, 보위사령부 국경사단. 이 둘은 서로 다른 조직이지만 탈출자 제거라는 목표에서는 완벽히 협력한다. 정찰총국은 알고리즘 기반의 추적을 담당하고 국경사단은 지형 기반의 포위와 사격을 담당한다. 나는 이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국경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더 공포로 다가왔다. 내가 선택한 경로는 강을 우회하는 길이었다. 북쪽엔 작은 강이 하나 있었다. 이 강은 계절에 따라 수량이 늘고 줄었지만 지형이 울퉁불퉁해서 사람이 건너기 쉽지 않았다. 정찰총국 추격조는 내가 강을 건널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젖은 신발, 젖은 바지, 흙 자국이 남는다는 점 때문에 강은 위험한 선택지였다. 그래서 나는 강을 건너지 않았다. 대신 강과 평행하게 이어지는 작은 구릉지를 선택했다. 그곳은 추격조가 먼저 포기하는 지형이었다. 습지대와 돌무더기가 많아 수색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지형은 내 체력을 더 많이 요구했다. 돌에 발을 헛디딜 때마다 발목이 흔들렸고 습지대에서는 발이 빠져 빼내는데 몇 분씩 걸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나는 그 길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정찰총국은 도망자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항상 먼저 감시한다. 그래서 나는 도망자가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길을 걷기로 했다. 다섯째 날 정오, 나는 첫 번째 감시조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구릉지를 따라 걷던 중, 저 멀리서 군복 차림의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국경 사단 소속이었다. 그들은 내가 있는 구역을 정면으로 보고 있었고 거리는 약 200m. 나는 몸을 낮출 틈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그들이 보고 있던 건 내가 아니라 내 뒤쪽 능선이었다. 그들은 추격조가 보내온 정보에 따라 내가 능선 쪽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추적 알고리즘이 오차를 낸 것이다. 그 오차는 몇 분 뒤면 바로 수정될 것이다. 그 몇 분 안에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했다. 나는 구릉지 아래 척박한 풀숲을 따라
기어가듯 이동했다. 옷은 찢어지고 땅은 내 입안에 들어왔고 손바닥은 계속 긁혔지만 나는 계속 움직였다. 5분 뒤 정찰 총국 채널에서 내 위치가 동쪽으로 재조정될 것이라는 신호음이 들렸다. 그 말은 추격조와 국경사단이 이제 정확히 내가 있는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단 1초도 멈출 수 없었다. 하루가 끝나가던 시점 나는 더 큰 위협을 마주했다. 해가 저물기 전 나는 작은 농가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농가 앞에 서 있는 두 남자. 둘 다 농민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신발은 농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전투화였다. 사람의 신발은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해준다. 그들은 농민 위장 감시조였다. 그들은 주민들 사이로 섞여 탈출자를 발견하면 즉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감시팀이다. 그 팀들이 이 지역에 있다는 건 내가 있는 위치에 대한 정보가 이미 공유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그 농가 뒤편에 있던 개 한 마리가 나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고 옆쪽 돌무더기 뒤로 숨어들었다. 개 짖는 소리를 들은 두 감시조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린가? 개가 짖잖아. 그들의 시선이 내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때 멀리서 다른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 감시조의 시선은 그쪽으로 흩어졌다. 그 작은 틈이 내 목숨을 살렸다. 다섯째 날 밤 나는 국경과의 거리 2일 지점까지 도달했다. 어둠이 내려앉자 나는 다시 길을 나섰다. 구릉지 북쪽으로 이어지는 더 거친 지대를 통과하면 국경에서 이틀 거리까지 갈 수 있었다. 나는 몸을 지탱하는 모든 힘을 짜내며 어둠 속을 걸었다. 주변은 완전한 정적이었고 바람조차 멈춘 듯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했다. 첫째, 내 위치는 이미 이선 감시망 전체에 공유되어 있었다. 둘째, 67일 차에는 정찰 총국 추격조 본대가 국경까지 이동해 마지막 포위망을 만들 것이다. 언제든 사격 명령이 떨어질 수 있는 구역. 그 말은 오늘 밤을 넘기면 남은 길은 단 하나라는 뜻이었다. 죽음을 건 통과. 다섯째 날의 끝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까지는 내가 그들을 따돌렸지만 내일부터는 그들이 나를 막을 것이다. 그리고 그 벽을 넘지 못하면 나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다섯째 날 밤을 넘겼을 때 나는 더 이상 자신을 사람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지쳐 있었다. 몸은 피로를 넘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고 얼굴과 팔은 나뭇가지와 돌에 계속 긁혀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여섯째 날 아침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할 정도로 강렬했다. 멀리서 국경지대의 강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강의 폭은 넓지 않았다. 건너편이 눈으로 직접 보였다. 하지만 그 강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었다. 국경을 넘으면 살 수 있다. 하지만 국경 직전은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곳이었다. 국경의 냄새는 죽음의 긴장과 같다. 공작원은 국경지대를 죽음의 풍선이라고 부른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그 안은 총기, 감시,
수색견, 그리고 추격조의 포위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지형을 아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러나 나는 정찰총국 내부 브리핑을 통해 국경지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국경선 500m 전부터는 보위사령부 감시구역, 포위망은 원 형태로 좁혀짐, 탈출자 발견 시 경고 없이 즉시 사격 가능, 은폐 가능한 지형은 극히 적음, 마을 밀정들의 보고는 실시간으로 전파됨. 이 모든 정보는 그 지대를 북한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만들었다. 강은 그 위험의 중심이었다. 추격조가 드디어 본대본부 팀을 투입했다. 산지에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다가 나는 들숨을 멈출 만큼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가까운 능선 위 검은색 장비를 착용한 4명의 인물이 일렬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찰총국 추격조 본대팀이었다. 평소 도시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추격조와는 급이 다르다. 이 팀은 탈북 공작원이나 내부 반역자를 제거할 때 마지막으로 투입되는 숙청급 팀이다. 그들이 나타났다는 건 내 도주가 정찰총국 내부에서 최우선급 작전으로 분류됐다는 뜻이다. 그들은 총을 꺼내지도 않고 그저 움직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에서 명확한 신호를 읽었다. 우리는 이미 내 위치를 알고 있다. 6째 날은 그들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되는 날이었다. 강가지의 마지막 EKM는 숨조차 내쉬기 힘든 거리였다. 국경까지 EKM 지점, 산지와 평지의 경계가 서로 섞이는 구간이었다. 이 구간에는 특이한 지형이 있었다. 작은 돌무더기, 낮은 풀숲, 그리고 군부대가 버리고 간 녹슨 철판 잔해들. 숨기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지도 않는 애매한 지형이었다. 이 지형이 내겐 마지막 기회였다. 나는 철판 뒤로 몸을 숨기고 작게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다. 바로 그때 산 능선 위에서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다. 추격조였다. 속도는 느리지만 움직임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국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완벽히 알고 있었다. 나는 한 번이라도 잘못 움직였다면 저들에게 바로 들켰을 것이다. 풀숲 사이에서 들려온 발자국 소리, 지형을 돌아 강과 평행하게 이동하던 중 왼쪽에서 풀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정찰총국의 움직임은 언제나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다. 그 발걸음 소리는 딱 그 간격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풀숲 안으로 몸을 누였다. 몇 초 뒤 3명의 인물이 나와 거의 평행한 위치에서 엎드린 자세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라기보다 사냥을 위한 기계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눈빛은 정찰총국 내부에서 오직 한 가지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제거하라. 그 순간 나는 소리를 이용해 그들을 속였다. 추격조는 시각뿐 아니라 소리에도 민감하다. 그래서 나는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멀리 떨어진 검은 철판 뒤쪽을 향해 돌을 던졌다. 챙! 철판과 돌이 부딪히며 작은 금소금이 울렸다. 그 소리를 들은 추격조 중 한 명이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소리가 들린 방향을 동료에게 손짓했다. 그들은 그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내겐 단 몇 초의 틈이 생겼다. 나는 몸을 낮춘 채 강으로 이어지는 더 낮은 지형으로 기어가듯 움직였다. 긴장감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한 번이라도 숨을 내쉬는 소리가 새어나오면 그들이 내 위치를 바로 파악할 것이다. 여섯째 날 밤 강이 보이는 구역까지 도착했다. 국경강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물살은 약했고 폭도 그리 넓지 않았다. 강 너머는 또 다른 세계였다. 그러나 강 앞까지 가는 길은 어쩌면 7일 중 가장 위험한 길이었다. 왜냐하면 추격조는 도주자가 강을 건너는 순간을 가장 쉽게 잡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을 바라보는 고지대에 숨어 밤새 대기한다. 그러니 내가 지금 도착한 이 위치는 이미 그들의 사정거리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강을 건너지 않았다. 대신 강과 평행한 더 아래쪽 좁은 틈으로 몸을 눕혔다. 추격조는 도주자가 강을 곧바로 건넌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 그들의 예상의 반쪽을 전적으로 믿게 만드는 게 내 전략이었다. 나는 강을 강처럼 사용하지 않았다. 내겐 강이 이동 경로 위장 도구였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저 멀리서 진흙을 밟는 소리가 몇 번 더 들렸다. 그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 숨소리는 귀 안쪽에서만 울릴 만큼 작아지고 있었다. 어둠은 내 편이었지만 그들 역시 어둠에 익숙했다. 여섯째 날의 끝에서 나는 마지막 결심 하나를 내렸다. 이제부터는 숨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한다. 강 너머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기 위해 나는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던져야 했다. 여섯째 날 밤은 그렇게 숨을 죽인 채 강가의 축축한 풀 위에서 끝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 7일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일곱째 날 새벽 공기가 바늘처럼 차가웠다. 풀 위에 맺힌 이슬이 내 몸을 적셨고 어둠은 멀리 있는 강물 위에서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어젯밤부터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추격조는 내가 강을 건넌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강 건너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 이쪽 편을 가장 세밀하게 감시한다. 도망자가 강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아는 나는 아무리 지쳐 있어도 범벅된 공포 속에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주변을 들었다. 강가에 몸을 낮춘 채 나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귀로 받아들였다. 물살이 부딪히는 소리, 바람이 풀대를 흔드는 소리, 그리고 발자국 소리, 멀리서 규칙적인 간격으로 돌과 흙을 밟는 소리가 들렸다. 추격조였다. 그들은 이미 강가의 반경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추격조는 여섯째 날 밤에 지형 분석을 마치고 일곱째 날 새벽부터 도망자가 강으로 향하는 순간을 직접 노릴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움직인다. 즉, 내게 남은 시간은 매우 짧았다. 논리적 선택, 이성적 판단, 기술적인 회피 모두 지금은 의미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였다. 강을 건너는 것.
그 외의 선택지는 없었다. 강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나는 몸을 일으키기 전에 스스로에게 하나의 결심을 반복했다. 잡히면 죽는다. 정찰총국은 탈출한 공작원을 다시 조직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그들은 도망친 자를 두 번 다시 조직의 그림자 안에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 앞에서 나는 이미 선택을 끝내놓은 상태였다. 나는 옷을 최대한 벗어 몸의 무게를 줄였고 가방 속에 있던 플래시 카드를 흉부 가까이에 동염했다. 그 기록 하나가 내가 이 강을 건널 이유이자 목적이었다. 그 기록이 없다면 나는 그냥 도망치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있는 나는 정찰총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증언의 근거였다. 강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 내 발이 강물에 닿았을 때 온몸이 휘청였다. 물은 차갑고 깊었다. 강은 얕아 보였지만 도중에 깊어지는 구간이 있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목, 종아리, 허벅지까지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리고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찼을 때 나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완벽히 이해했다. 추격조가 도망자를 잡는 순간은 바로 이때다. 빠져나오기 어렵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소리도 잘 들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물속에 몸을 최대한 낮추며 재빨리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바로 뒤쪽에서 단단한 흙을 밟는 여러 발자국이 들렸다. 그들의 발소리였다. 총성은 없었다. 그 대신 더 무서운 방법이 기다리고 있었다. 추격조는 평양이나 도심에서 총성을 쉽게 사용하지 않는다. 총소리는 다른 감시조를 불러올 수 있고 마을 주민의 신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조용한 죽음을 선호한다. 근접제압, 낚싯줄 형태의 목조르기 장비, 진동 완화 칼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던져지는 제품들. 그들은 그 어떤 방법도 소리 없이 사용한다. 뒤에서 살을 가르는 쇳소리 비슷한 날선 공기의 흔들림이 들렸다. 그건 추격조가 던지는 얇은 제압날이었다. 그 칼날은 수풀을 베어내며 내 왼편 바로 옆을 지나갔다. 내 귓가를 스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들은 이미 나를 조준하고 있었다. 강 한가운데서 나는 마지막 힘으로 몸을 던졌다. 강의 절반 지점에 도착했을 때 물살이 느려졌다. 강 바닥이 단단해지기 시작했고 나는 발을 디딜 수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추격조가 강가에 거의 도착했을 것이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는 것은 두 번째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남은 모든 근육을 사용해 몸을 앞으로 던지듯 나아갔다. 물이 튀었고 물살이 내 몸을 감싸며 더 깊은 쪽으로 끌고 갔다. 내 입에서는 따뜻한 숨이 나오며 찬물에 닿아 하얗게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강만 넘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마지막 발걸음에서 나는 쓰러졌다. 강을 거의 건너 얕아지는 지점에서 내 다리가 힘을 잃었다. 물에 젖은 돌이 미끄러웠고 나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다. 얼굴이 물속에 잠기며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돌을 잡았다. 그리고 기적처럼 강바닥은
그곳에서 더 얕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 얕은 곳을 기어가듯 건넜다. 그때 내 귓가 뒤쪽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추격조였다. 그들이 강가를 내려오며 내 위치를 확정한 것이다. 그들의 그림자가 강 위 물결에 비쳤다. 그 그림자는 점점 내 쪽으로 길어지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몸을 더 깊이 국경 너머 방향으로 던졌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만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른 세상에 있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내 위로 흰 천장이 보였다. 비닐 냄새가 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낯선 언어로 들렸다. 나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강을 넘은 직후 국경 너머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해 살려냈다는 걸 알았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가슴에 묶어둔 플래시 카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기록을 보자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나는 강을 넘기 위해 7일 동안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그 7일이 나를 살렸다. 나는 살았지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는 영원히 단절되었다. 병원 침대에서 나는 정찰 총국의 추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강을 건너는 순간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삶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이다. 조직, 동료, 어머니, 아버지, 형제, 모든 인연. 이제 그들은 내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기억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내 손에는 정찰 총국의 실체를 밝힐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증거는 곧 세상에 공개될 것이었다. 7째 날 그 강을 건너면서 나는 한 나라의 공작원에서 한 인간으로 돌아왔다. 그게 내 도망의 진짜 목적이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